이 일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을 결정할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 뒷받침이 없는 청와대 이전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회사 본사 옮기는 것도 이게 정관 바꾸고 뭐 이사회 교체해야 되는데 완전히 순수하게 혼자서 윤석열 혼자서 결정한 겁니다. 어떤 협의체도 없었고요. 자문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죠. 윤석열 스스로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임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할 때 뭐 이렇게 여러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요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만 할 수 있고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구조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집무실에 그 벽 색깔 하나 정도는 바꿀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정도인데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옮길 수 있다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통성의 문제를 우리 지금 보수 진영 지식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지식인들이 결국 빨갱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요 정도 수준의 논의에만 그치고 그 바닥에 있는 역사적 정통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민족사적 정통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음으로써 이 좌파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념 투쟁보다 더 중요한 게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의 핵심은 평양에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느냐, 서울에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 있는 존재냐, 대한민국이냐를 놓고 다투는 투쟁이니까 이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울에 수도가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 민족사에서 한성 백제 400년, 조선조 600년, 1000년 넘었죠. 지금 한 74년. 한 1100년 동안 수도였어요. 여기에 바로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고 그 민족사적 정통성은 서울의 어디에 있느냐? 광화문에 있는 겁니다. 바로 광화문, 경복궁, 청와대,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화문의 민족사적 정통성의 뿌리가 기준점이 거기 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용산으로 가버렸다. 광화문이 약해집니다. 서울이 약해집니다. 여기 아까 악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좌파들이 잘됐다. 다음 5년 뒤에는 아예 막 세종시로 옮겨버리자. 그 박수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도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 공격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종시로 청와대 옮겨간다. 완전히 그러면 수도가 세종시가 됩니다. 그럼 민족사적 정통성의 싸움이 세종시 대 평양시의 대결이 되는데 세종시의 권위를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닙니다. 예, 맞고요. 근데 저 이제 어제 그 신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KBS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염려했던 것은 청와대를 해체하게 되면 대통령제의 기반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의원 내각제로 갈 길을 연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사실 이 책에도 그 내용을 담았지만 근데 어제 그 인터뷰에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제를 더 이상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원 내각 책임제 개헌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만약에 이 내각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돼 왔고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공유하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청와대는 단지 지금 졸속으로 이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포석 음모가 있다. 예,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 제도의 상징을 또 그 기반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관저도 가깝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을 없애니 이제는 5년마다 전세를 살듯이 임차인처럼 옮겨 다녀야 되고 행사를 해도 또 호텔을 빌려서 해야 되고 호텔 빌려서 해야 되고 그때마다 또 여론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느냐 뭐 이런 거 따질 것이고 가십거리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단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만 옮긴 것이냐.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내각제의 위험도 이거 존재한다라고 이제 책에는 썼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그런 논의가 난다는 거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이거는 견제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내각제를 반대를 하는데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가 경영에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들 지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역사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법률도 진짜 엉터리 법안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진짜 국익이라는 큰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고 이 국가를 경영하려면 대통령 정도의 그 지위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허물고 의원들이 권력을 나누어서 하겠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그거는 국가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특히 물론 저희가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의원 내각제 이런 거 해볼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의 절대 권력의 상징은 북한에 있습니다. 김일성 그 세습 체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각제를 해서 권력을 나누어서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정말 해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감시하셔야 된다. 과연 그 논의가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 대통령제의 권위를 허물기 위해서 청와대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 권위주의적 제왕적 권력으로서 이것은 땅속에 파묻어버렸고 이제 내각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건 이제 그 뒷부분은 음모론인데, 그렇게 하든 안 하든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져야 할 권위에 손상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네. 청와대를 이렇게 버림으로써 또 뭉뚱그려서 다 부정함으로써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5년 단임제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는데 5년 단임제의 장점이 있어요. 5년 동안은 재선 생각하지 않고 국가 경영에 충실할 수 있어요. 5년 동안은. 그리고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옛날 10년, 20년과 맞먹는 5년입니다. 일본에서도 최장수 총리가 임기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물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공기, 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공기를 바꾸고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덮어두었던 수사도 하고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일종의 공기 정화작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각제는 뭐 장점만 있는 거냐? 내각제가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내각제로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다고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간 게 프랑스 아닙니까? 드골 대통령이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천천히 살펴보면서 내각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용되면은 하나는 내각제 개헌으로 국민을 속여가지고 내각제 개헌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종시로 가가지고 우리 민족사적 정통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앞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출퇴근에 따른 위험성 대통령의 동선이 5년 동안 노출되는 데 따른 암살 위험성 본인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자기 대통령들한테 다 그 위험을 전가를 하게 된다.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까지 위험에 처하도록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대책이 뭐냐. 우선
국방부에 한 층을 비워가지고 거기에 아파트처럼 숙소를 정해가지고 출퇴근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선 본인이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저 국방부는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저런 국방부 건물은 한국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CNN 같은 데서 맨날 저런 건물 앞에서 방송을 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걸맞는 근사한 대통령 궁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청와대로 안 돌아가려면 새로 지어야 합니다. 새로 짓는 데 따른 엄청난 경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걸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 하는 순간부터 또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막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때쯤 되면 힘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5년 뒤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틀림없이 아마 후보 양쪽 다 그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건 안 된다. 이런 두 집 살면 안 된다. 한 사람은 신촌 가자 그럴 거고, 한 사람은 저 세종시 가자 그럴 거고, 한 사람은 청와대로 돌아가자 그럴 거고, 이게 국론 분열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 다시 청와대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네. 지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누리고 계세요. 청와대를 방문해서. 그건 뭐 잠시지 뭐. 네.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누리는 그런 청와대로 만들면 된다. 조금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청와대를 저렇게 공원화하면 뭐 과거에 우리 어려서 이렇게 왕릉에 소풍 가듯이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곳에서 집무하고 그 또 국민이 방문해서 함께 누리는 그 백악관 스타일을 왜 굳이 용산 국방부에 만들어야 됩니까? 청와대를 활용하면 되는데. 되지. 예, 넓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국민들에게 위로도 주고 함께 뭐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 대통령이 좀 더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5년 후에는 이 문제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저희 의견은 청와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두 차례 세미나를 하셨고, 최근에는 이런 책을 또 펴냈어요.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이 책을 아주 급하게 만드셨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상징이고 대통령의 소재지는 핵심적인 헌법사항으로 개헌 절차 없는 이전은 위헌입니다. 이 앞에 발문이 딱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글을 쓰신 분들이 말하자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인데, 현재 이 운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1차 토론회 때는 우리 그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님, 또 네. 심동보 제동님, 심동보 제동님, 대문제도.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로 기자님, 네. 또 이주천 역사, 이주천 공방대 교수님 등이 참여해 주셨고, 또 변호사로 김기수 변호사님이 예. 함께 하셨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네, 예. 또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거든요. 박인환 교수도. 예, 박인환 교수님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대진대 김영균 교수님도 또 함께, 김영균 교수님. 네. 또 변호사님 한 분 더 계신데 하은정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고, 하은정. 예. 한변 소속. 예. 한변 소속 하은정 교수님, 저 변호사님. 네. 그 외에도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진영 논리에 빠지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외로워요. 그 같은 진영에서도 욕을 먹고, 또 좌파 진영에서는 뭐 그렇다고 뭐 박수 칠 리도 없고 해가지고 좀 외로움 느끼시죠, 요새? 네,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고 나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심한 말도 들어봤어요. 뭐 잘못하면 칼 맞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지 맞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데 이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진영 저희 그 우파 분들이 대부분 지지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면은 말을 못하게 자꾸 억누르시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발목 잡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 역사적으로 또 헌법적으로 그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었고 또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헌법소원 각하됐는데 그 첫 번째 헌법소원의 그 소장도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또 담아놨고요.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왜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지 그냥 막연히 지지하거나 막연히 반대했던 분들이 정확히 역사적으로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구나. 이게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결정해야 될 문제구나. 이런 그 주인의식을 갖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그 헌법소원의 대상이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청와대 이전 계획이다. 그걸 상대로 헌법소원을 했더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그것은 법도 아니고 실행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각하한 거고 이제는 이미 청와대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집무실로서는 지금 용산에 옮겼으니까 지금 소송을 하면은 다른 법리가 이제 적용될 겁니다. 그죠? 네네. 예. 저희가 이제 3월 20일 당선인께서 기자회견 하고 나서 너무 진행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 당시에 360억 예비비를 또 승인을 해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을 좀 늦춰서 4월 말쯤 예정을 했는데 너무 이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바로 그냥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네 분이 접수를 했는데 당시 이제 저희 근데 이제 각하된 이유는 헌재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 거 그리고 그거를 공표한 행위 이거가 저희의 기본권,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법적주의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각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용산 이전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적 사실 행위들을 또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적시하고 또 심판의 대상을 확대해서 새롭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하려고 하는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뭐 비용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변호사님들이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국민의 의견을 헌재에 알리는 차원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저희 The Blue House 2022 gmail.com. 블루하우스 2022 gmail.com. 요 밑에 써놓겠습니다. 예, 밑에 자막으로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닐 것 같고요. 네.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실은 처음은 작지만은 나중에 커지는 것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진실은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진실입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좀 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보 쪽에 계신 분들도 초청을 해서 그렇죠. 저희가 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정말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통합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통합하는 것은 진실로서 통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반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는 진실을 거부한다. 반지성주의는 바로 진실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청와대 이전이 이게 반지성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무시한, 법을 무시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식 이 논리로도 윤석열식 이 행정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럼 뭐